(10시의) 시황 해설입니다. 올해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시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오늘은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고요. 물론 미국은 연초까지를 그렇게 산타랠리로 본다고 하는데 시장 흐름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지 않았던 거고요. 2023년에 이제 증시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생각보다는 시장 흐름이 괜찮게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매도 클라이맥스가 오늘까지라고 하면 오늘은 좀 사실 방심하기 좀 어려운 거죠. 오늘까지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오후에는 좀 변동성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2023년 키워드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산타랠리는 커녕 대주주 양도세 매도 물량까지 겹치면서 좀 우울합니다. 남은 연말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다들 좀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계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산타랠리가 사실은 이제 올지 안 올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내년 1월 초까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12월 좀 시장의 급락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12월 13일에 이제 11월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7.1%로 나오면서 좀 시장은 좀 다소 이제 랠리를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산타가 미리 왔다가 갔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요. 현재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 지수가 약 한 6% 가까이 빠졌습니다. 6% 정도 빠진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는 연준이 이제 10월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면서 S&P 500 기업들의 이제 내년도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제 화면에 나가는 걸 보게 되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이제 내년도 EPS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는 한 $23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글로벌 IB들인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0 내외를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230에서 $200 정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지금의 이제 주가 수준은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산타랠리는 이제 그 당해년도의 마지막 5거래일과 그 새해 2거래일 총 7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산타랠리의 그런 첫 번째 시작일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도 이제 산타랠리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연말 휴가를 떠나 시장이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지수에서 2022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S&P 500 기업들의 그 주당 이익 전망치인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0, $230, $230면 우리 돈으로 25만 원이거든요. 주당 이익이. 네, 그러면 맞습니다. 미국은 PR이 18배 이렇게 돼 15배만 구해도 한 3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건데 주당 이익이. 네. 25만 원 곱하면 3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500개 기업만 뽑아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코스피 이익의 전체 금액 그다음에 EPS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연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종가 무렵 내일 오전쯤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큰 흐름은 내년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내년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핵심 이슈, 키워드들 윤종석 의원은 어떤 걸로 꼽으세요? 일단은 저는 좀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될 거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 내년에 중요하죠, 그게.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2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그 이제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최종 금리로 한 5.25%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12월 FOMC 이후에 미국 국채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연준의 그 최종 금리가 5.25%까지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이제 기정사실화로 좀 표에 받아들였기 저거는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예측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로 5%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로 본다는 거는 페드의 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시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점도표가 아닌데 시장의 시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내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연준이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시장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1990년 이후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은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연준은 이제 몇 개월 뒤에 실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4.3%대 초반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좀 이번에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 연준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판단 미스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사실상 이제 첫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을 좀 실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상실을 했는데요. 만약 연준이 이번에 이제 시장에 굴복해서 최종금리보다 이제 점도표에 찍은 최종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연준의 신뢰는 이제 더더욱 이제 시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닥으로 이제 떨어질 텐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좀 연준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이제 점도표에 찍은 대로 최소한 그거대로는 행동으로 좀 옮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11월 CPI는 조금 이제 전년 대비 7.1%를 기록하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스티키 CP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에도 10월보다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아직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CPI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핵심은 결국에는 임금입니다. 현재 임금 상승률이 6%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목표라는 2% 물가까지 내려가기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점도표대로 이제 최종 금리가 5.25%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연준과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이제 시장 사이에 이러한 좀 간극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시장 말씀하십시오. 네.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좀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또 얘기 좀 해요. 잠깐. 네.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여러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내년 시장을 보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금리 수준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급격하게 내려오거나 인하 쪽으로 기조를 잡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 부분 금리가 갈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 전망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꺾이는 게 이제 금리가 언제쯤 낮아질 것인가 하는데 쉽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환율.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년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좀 1,300원 아래로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11월 이후에 워낙 강세 그 요인을 좀 보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이제 연준의 그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면서 이제 미국 달러와 강세가 꺾인 점.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 셋째로는 이제 일본은행, BOJ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의 그 내년도 달러 원 환율 전망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강세를 좀 점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화 약세를 좀 초래할 만한 뭐 이벤트는 없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 미국 경기 침체를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창용 한흥총재가 경기 침체의 경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이 낮아지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동반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냅니다. 2000년 이후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시에는 매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동반 침체를 보였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달러화는 강세, 원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글로벌의 그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원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제 지난 10월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1,44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넘어서 1,450원 위로까지 재차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는 이제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 현실화된다라는 좀 전제로 한 점이면 좀 네. 감안해 주셨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까? 달러의 그 스마일 이론이라는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위기 때는 달러가 강하지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갔다가 경기가 좋아진 미국 달러는 또 강하다. 그러니까 달러는 뭐 위기 때도 강하고 호황 때도 강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경제 상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 다시 달러는 강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에 연동하는 원화는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화의 상승인데, 전에 1,440원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좀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 레벨까지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환율 상단을 꽤 높게 보셨어요? 네, 물론 이제 네. 뭐 비이성적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라면은 사실 시장이 또 네.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을 좀 네.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의 수준 자체는 항상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리를 위아래로 반영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달러가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는 또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요. 네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미국의 금리 수준 그리고 환율 얘기하셨는데, 그를 토대로 해서 그럼 내년에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뭐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면요. 예.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하고 채권 금리는 상고 하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상저하고를 보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이라든지 기업이익 상향 조정이 좀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에 달려 있긴 한데요. 물가 상승률의 이제 점진적인 둔화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시점인 상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채권 금리도 상반기에 좀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드는 고민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두가 좀 비슷하게 보고 똑같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전망대로 꼭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역발상의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이제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미국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경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착륙할 이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 경제가 좀 경착륙할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요. 현재 이제 미국 물론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진입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막상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얕을지 깊을지는 실제 지나고 나서 봐야 됩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연착륙 가능성은 오히려 경착륙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역시 이제 고용의 견조함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이나 테크 쪽에서 뭐 이제 대규모 감원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는 있지만 해당 산업이 이제 미국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려면은 블루칼라 쪽에서 이제 급격한 이제 해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그런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민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루칼라 쪽에서는 이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고용이 지금처럼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면 소비도 계속해서 지탱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만 물가 수준은 연준이 생각하는 2%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물가가 한 3에서 4%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착륙을 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좀 주식 시장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대비한다라면은 채권 중에서 일부는 좀 하이힐드 채권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서 디폴트 날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게 된다면 하이힐드 채권의 그런 디폴트가 굉장히 예.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자산 중에 일부는 좀 하이힐드 채권을 섞어서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2023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취임새 좀 몇 건 넣으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가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시기적으로 주도주는 또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좀 애플이나 뭐 구글, 뭐 알파벳 이런 기업, 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하락장에서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기존의 테크 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클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테크 기업들의 성장세 자체가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자본재 뭐 수주의 그런 수주라든지 출하 이런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를 합니다.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세상이 변화되면서 투자에 있어서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제 정치, 안보 논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탈세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으로의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동맹국 중심의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 같은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좀 카펙스와 관련된 쪽에서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카펙스 쪽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만 좀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카펙스는 테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캐펙스라고도 하고 투자를 늘리는 어려울 때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투자를 맞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늘려가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은 2023년을 내다보면서 굵직한 체크 포인트들 점검해봤습니다. 신한은행 윤정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